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전임연구원인 고은미입니다. 오늘 제 특강의 주제는 혼불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혼불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혼불은 전라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최명희 작가가 혼불이라는 소설을 쓰기 이전부터 전라도에서는 혼불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요. 혼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혼불이 뭔지, 그리고 혼불이라는 문학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혼불 속에 담겨 있는 전라도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불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작가가 왜 혼불이라는 책을 10권에 달하는 책이거든요. 이 긴 장편 소설을 썼는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명희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중에서 최명희 작가는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전라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최명희 작가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능, 인간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간을 정의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가 있죠. 최근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신세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 든 인간이라는 뜻의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학자인데요.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호이징가가 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유희하는 인간,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건 재미있게 산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미있게 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희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존 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호모 라렌스입니다. 호모 라렌스는요,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은 있다, 없다. 비밀은 없습니다. 있잖아.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비밀인데 비밀은 없죠. 왜 세상에 비밀이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모 나렌스, 즉 인간이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주 잘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이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은 유의하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또 놀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호모 라렌스. 인간이 얼마나 재미있게 놀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존 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를 이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좋은 일에 이 문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야기하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 안에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보여집니다. 이야기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은 아주 작은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 이야기를 엿봄으로써 독자들은 그리고 청자들은 그 이야기 속 인물들이 처한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700년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1700년대 조선시대 저작거리에서, 저작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죠. 시장. 큰 시장에서 이제 전기수가 이야기 공연을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신문 검색도 하고 이북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점에서 책 주문하면 하루면 당일이면 그 책을 받아서 읽을 수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야기 책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이야기꾼을 전기수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수가 시장에서 돈을 받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전기수가 누구의 이야기를 했냐면 임경업 장군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풀어서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임경업 장군이 아주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임경업 장군의 원수를 갚겠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이야기를 전달하던 전기수를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전기수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야기 소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전라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이야기이기도 한 춘향전, 춘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춘향이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이야기 속 인물일까요? 실존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우리 이야기 속에 있는 춘향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창조해낸 가공의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공의 인물을 기리는 축제를 벌입니다. 춘향제를 벌이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서 미스 춘향을 뽑습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 속의 인물을 21세기에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미스 춘향을 뽑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야기와 현실과 이야기, 어떤 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잘 만든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실제보다도 더 큰 힘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전기수가 얼마나 재미나게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를 했으면 임경업 장군, 억울하게 죽은 임경업 장군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 독자가 이야기꾼을 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의 힘, 인간이 얼마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동영상을 보고 갈 건데요. 이거는 영화 형사라는 영화의 아주 도입 부분입니다. 첫 부분이에요. 이야기와 상관없는 도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얼마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요.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나갈 무렵이었지라. 때 아닌 장관들은 겁나게 부산내내 썰디. 여기 깨진 물건도 고쳐주나요? 할망구를 천연에 맹글어 본 거 말고는 못 고치는 것이 없지라. 그럼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으려나? 오메, 아줌씨 알았던 힘이 그냥 허벌나게 센갑네. 우리가 본인을 칭언히 봤으면 노스로 맹글 오강이 이러고 다 깨져버렸을까. 땜질한 오강을 들고 여자집에 당도했을 때에는 언제 내낸다는 듯이 비늘 멈춰불고. 누구 안 계신단가요? 아무도 없어. 뉘시오. 예, 그것이 요 아래 걸 대장간서 왔지라. 싹이 얼마라고 했더라? 아따, 그 비례강 쩔더만 그렇더만. 배차시가 떨려갖고 시방 죽겠어. 싹은 내비두고 있으면 술이나 한 사발 했으면 쓰겄는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술이 있을런지. 이틀 전 식초 담그려고 막걸리 반대쯤 받아뒀는데 어디 있을까? 저기 있나? 어디 있을꼬?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 그놈의 엉덩이 두 짝이 그냥 금방 터져버릴 거면 그 탱탱한 것이 그냥 한 말 확 깨물어버리고 잡더란께. 뭐야, 무슨 일이요? 어찌 됐는겨? 사게 얼른 말해보더라고. 그래 갖고. 자, 동영상 잘 시청하셨죠? 동영상의 마지막 보세요. 주막집에서 이야기꾼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클라이막스를 향해 갈 때, 정말 사람들의 호기심이 극에 달했을 때 이야기를 딱 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절단 신공을 발휘하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어때요? 이야기꾼한테. 그래서 어찌 된겨? 어떻게 된겨?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재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이 있다면 이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이라도 뒤엎을 기세죠. 만약에 돈을 내라고 한다면 돈이라도 내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이야기하기 욕망에 대해서 이 이야기만큼 좋은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알게 된 이발사. 이거를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데 누군가한테 말하면 죽임을 나는 걸 알게 되죠. 이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 발설할 경우에 너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 어디에 이야기를 하죠? 자기 집 뒤에 있는 대나무 숲에 가서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와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인간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중동이죠. 페르시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죠. 천일 밤 동안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술탄이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의 왕 술탄이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술탄이 잠깐 외출을 하는 사이에 이 왕비가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그 장면을 왕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왕비였고 아내였고 너무나 이 아내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아내를 죽이죠. 그리고 결혼을 다시 하는데 결혼하는 날 첫날 밤에 아내를 계속해서 죽입니다. 여자를 믿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를 살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왕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페르시아 제상의 딸 아주 자주로운 딸이 있었죠. 세헤라자드라는 여성인데요. 이 세헤라자드가 더 이상의 무모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신이 왕의 아내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왕이 이제 아내를 여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자 왕이셔 저를 죽이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왕이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버렸어요. 죽일 기회가 사라진 거죠. 왕이시여, 이 이야기는 내일 밤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왕이 아주 궁금해하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끊고 또다시 시작하고 끊고 또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천일 밤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에게. 천일이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횟수로 치면 한 3년 가까이 되는 건데요. 3년 동안 이야기를 하다니 세헤라자드도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헤라자드의 이야기가 끝나고 왕은 세헤라자드의 이야기에게 푹 빠졌고 세헤라자드가 들려주는 이야기 안에서 자신이 닮고 싶은 인물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자신처럼 누군가를 살해하는 사람도 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들었을 거고 이 이야기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세헤라자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끝나고 왕비를 죽이지 않고 세헤라자드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천일 동안 들려준 이야기 중에 유명한 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걸 봐도 왕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세헤라자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만큼 인간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크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물론 북한까지는 갈 수 없지만 우리나라 지도인데 그 중에서도 화살표가 있는 부분 한가운데 전주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에 고장했을 때 전주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전주는 이야기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찍어낸 이야기책을 완판본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찍어낸 이야기책을 경판본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 거의 대부분 유명한 책들은 완판본, 전주에서 많이 찍어냈습니다.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에 가시면 이 완판본을 보관해 놓은 완판본의 의미를 잘 밝혀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완판본 문화관입니다. 이 완판본 문화관에 가서 보시면 전주가 얼마나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장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주, 이 전라도를 배경으로, 전라도 이야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아주 구수하게, 아주 풍부하게 풀어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바로 최명희입니다. 최명희 작가가 쓴 대하 역사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혼불입니다. 혼불. 최명희 작가는 혼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전라도에 전해져 오는 아주 무수한 많은 옛날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불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최명희 작가가 만들어낸 커다란 이야기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희 작가가 만들어낸 커다란 중심 이야기가 있고, 이 중심 이야기 사이사이에 마치 거대한 강의 지류가 끼어들어서 강의 물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처럼 최명희 작가가 만든 거대한 큰 이야기 사이사이에 전라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최명희 작가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전라도의 남원, 그리고 전주, 그리고 만주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혼불이라는 작품은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시기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 여러분들 어떤 작품인지는 10권이니까 너무 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혼불인데요.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불을 소개하는 아주 짧은 문장이 있는데요. 1930년대 전라북도 남원에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며느리 3대의 이야기를 다룬 최명희의 대하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3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성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성, 그러니까 어떤 종중의 종부, 첫 번째 종부, 그 다음 때의 종부, 또 그 다음 때의 종부 3대의 이야기가 핵심 축을 이루고, 이 종부의 남편들 혹은 자식들의 이야기가 격가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명희 작가가 혼불을 왜 썼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자,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있게 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윗대로 이어지는 세보의 사다리가 저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았을까?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의문이 저를 17년간 붙들어맨 근거가 된 것입니다. 라고 혼불의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혼불의 집필 의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근원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근원,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에 대한 그리움이죠. 이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 혼불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혼불을 집필하기 위해서 최명희 작가는 1년, 2년이 아니라 17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끊임없이 집필 활동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불 1권이 나오고 완결이 되기까지 10권, 10권이 나오기까지는 장장 17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 혼불이라는 단어, 이게 도대체 혼불이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최명희 작가가 사전에는 없지만 제 고향 전라도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는 누구한테나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혼불로 생명의 불, 정신의 불을 뜻합니다. 그러나 저는 혼불의 유무를 떠나서 역사의 혼불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아픈 일제강점기에 혼불이 살아있는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의
피 맺힌 하늘 그려보고자 했던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에서 혼불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 생명의 불, 정신의 불입니다. 자, 혼불이 나가면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혼이 있죠. 그 혼이 깃들어 있는 불입니다. 혼불, 생명의 불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좀 시골에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기 뒷거티 김씨네 집 혼불 나갔어야 이제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란갑다. 그런 식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불이 나간다라는 거, 이제 죽기 한 일주일 전, 죽기 며칠 전에 파란색 불이 그 지붕 위로 둥둥 떠서 하늘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혼불이 조금 다르고 남성의 혼불 모양이 다르다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하시죠. 옛날에는 저 집 혼불 나갔어야 저 집 초상 치르겠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혼불 나갔다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어렸을 적 시골에 살 때는 들었는데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최근에는 혼불이 잘 안 보일까요? 도시가 너무 밝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혼불이 나간다 하더라도 가로등 때문에 어두워야 보이는데 혼불이라는 건 도시가 너무 밝아져서 마을이 너무 밝아져서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 옛날의 이야기를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혼불이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명희 작가가 혼불이라는 작품을 쓰기 이전까지 혼불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명희 작가가 혼불이라는 작품을 쓰고 혼불이라는 책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혼불이 뭐야?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불이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사전에 혼불은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명사,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표준어가 아니라 지역말이라는 뜻이죠. 전라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이루는 바탕, 죽기 얼마 전에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크기는 종발만 하고 밝고 푸르스름한 빛을 띈다고 한다. 그래서 어디 방언인지 나와 있죠. 전남, 전북 방언입니다. 전남, 전북 방언.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희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전라도 방언을 사전에 등재하는 그런 또 업적을 이뤘네요. 자,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최명희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해에 10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시면 최명희 문학관이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에 가시면 최명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문학관을 가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명희 문학관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희 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최명희 작가의 일생과 작품, 혼불을 여러분들이 혼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 홈페이지 첫 페이지 메인 화면에는요. 꽃심을 지닌 땅, 아소니마, 나들목, 소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최명희 작가가 만들어낸 단어도 있고 원래 전라도에 전해져 오던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해서 최명희 작가가 전주를 꽃의 힘을 지닌 땅이라고 해서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혼불이라는 작품에서요. 그 이후부터 이제 최명희 작가의 혼불이 유명해지면서 전주를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힘은 뭐냐면요. 전라도 방언인데요. 힘입니다. 힘. 나 힘 세. 이럴 때 힘을 전라도 사람들은 힘이라고 하거든요. 힘 좀 써봐. 힘 좀 써보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는 꽃심을 지닌 땅 했을 때 꽃의 힘도 되고 심을 그대로 한다면 또 표준어로 생각한다면 마음 심자가 되겠죠. 그래서 꽃의 마음을 지닌 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예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전주를 아주 아름다운 말로 최명희 작가가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꽃심을 지닌 땅, 전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명희 작가의 생가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가시면 최명희 작가의 생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명희 작가가 살았던 집이기도 하고요. 최명희 작가는 자신이 살았던 지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지역의 말, 지역의 자연,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한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전라도 말, 전라도 방언을 아주 생생하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전라도 방언을 구사하고 작가 스스로가 나레이터가 되어서 독자들한테 무엇을 전달해야 할 때는 표준어를 씁니다. 그래서 혼불이라는 작품을 보면 전라 방언과 표준어가 아주 적절하게 적재적소해서 다양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명희 작가가 태어난 곳이 화원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이 화원동이라는 이 마을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뭔가 아름다운 동네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화원동이라는 이름을 발음했을 때 그 화원이라고 하는 그 음률이 그 음색이 주는 울림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제 마음에 화사한 꽃밭 하나를 지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꽃화자, 정원의 원자니까요. 꽃밭이죠. 꽃밭 마을에서 태어난 최명희 작가. 자신이 태어난 그 지역의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명희 작가가 태어난 곳에 최명희 문학관이 있다면 혼불의 시작점이 되는 남원, 혼불이라는 문학작품의 시작점이 되는 곳은 남원인데 이 남원에는 혼불 문학관이 있습니다. 혼불 문학관에 가면 또 혼불이라는 작품의 배경을 디오라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생생하게 작품을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혼불이라는 커다란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야기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가만히 있으면 이야기는 결코 진행이 되지 않죠. 인물들이 움직여야 돼요. 이 인물들이 움직이고 이 인물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이 움직이면서 갈등을 일으켜야죠. 그래야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죠.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이야기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데 혼불에서는 두 개의 커다란 갈등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족, 양반들이 사는 양반 마을. 그 다음에 하나는 천민들이 사는 천민 마을입니다. 혼불의 배경이 되는 이 두 장소가 있는데요. 두 장소는 서로 대립적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마을은 매안 마을인데 이 매안 마을에는 양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불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대적인 인물들이 살고 있는 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검언굴입니다. 이 마을을 흐르는 냇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냇물을 사이에 두고 매안과 검언굴이 서로 대립해 있는데요. 왜 검언굴이냐면 천민들이 사는 마을은 검언굴인데요. 왜 검언굴이냐면 모든 게 다 새카매서 입고 있는 옷도 새카맣고 집도 새카맣고 땅도 새카맣고 그래서 검언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어봤자 하루만 지나면 일을 하느라고 새카맣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검언굴이거든요. 근데 검언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식민지라는 것에 대한 큰 자각이 없습니다. 일본한테 지배를 받으나 조선시대 양반한테 지배를 받으나 지배를 받는 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민지에 대한 커다란 자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억압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분 변동이 있을 이 시기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고요. 여기 매안에 사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양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매우 강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로 치자면 매한의 등장인물, 그 다음에 천민들이 살고 있는 검언구의 등장인물,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립합니다. 서로 대립하는데 이 안에 또 로맨스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한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 양반 여성을 사랑하는 검언굴의 천민의 이야기가 함께 뒤섞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최명희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불 속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들이 매한, 양반과 검언굴에 살고 있는 천민들이 신분을 두고 대립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립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두고 대립하고 땅을 두고 대립합니다. 즉,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혼불이라는 이야기는 최명희 작가가 매한과 검언굴에 있는 양반과 천민의 대립, 그 다음에 이 양반 중에서도 독립을 원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이 있고 또 독립을 하지 않고 친일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친일을 하는 인물들의 대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 안에서 또 전라도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삽입됩니다. 망혼제라고 해서요. 살아있는 사람만 결혼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우리 옛날에는 죽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죽으면 처녀 귀신, 몽달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게 망혼제인데요. 산 사람의 결혼식이 해가 뜨는 낮에 이루어진다면 죽은 자들의 결혼식은 달이 뜨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달이 뜨는 밤에 매한 마을에서 망혼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혼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혼불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강모라는 인물이 자신의 사촌 누이와 망혼제가 이루어지는 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사실은 근친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시 양반, 유교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강모가 이 매한에 돌아오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여자 주인공인 강실은 이제 처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양반 마을에 있지 못하고 검언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언굴의 사람들이 전라도 영웅 중에 하나인데요. 천민들은 영웅이라고 하는데 매한마을 양반들은 역적이라고 합니다. 유자광이거든요. 유자광은 실제 실존 인물이고요. 원래 전라도 남원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구, 그리고 어머니는 모친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호랑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은 정말 귀한 꿈이다. 귀한 아들을 얻을 꿈이다라고 해서 아내를 찾아가요. 근데 아내가 이 사대부간의 양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오 하면서 남편을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저기 보니까 물동이를 이리고 종종종종 여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이 태어났을 때 이 마을에 있는 대나무가 원래 대나무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런데 노랗게 변했다고 합니다. 유자광의 기가 너무 세서. 그래서 유자광이 태어나고 나서 이 대나무가 노란색으로 변했다 해서 이 유자광이 태어난 마을이 누른대 마을이 되었습니다. 누른대 마을. 우리말로 누른대 마을. 그 다음에 한자어로는 황중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유자광에 대해서 검언굴 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종의 자식, 개, 짐승 다를 것 없이 새끼를 낳는 것이라면 이럴 때 그 좋은 양반의 씨 받은 김에 달라들어 죽을 꾀를 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승판서 유자광이를 낳아야지. 유자광이를 나 부려야 돼. 그 양반도 종의 자식이었단디. 이렇게. 이거는요, 검언굴에 있는 노비가 있는데요. 이 노비가 양반에게 겁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는 불러오고.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기를 어차피 낳을 김에 유자광이 같이 잘난 놈을 낳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자광이 간신 아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 간신이라고 하고 역사책에 간신, 역적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하지만 검언굴 천민들의 입장에서는 유자광이 간신이 아니죠. 신분제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영웅 호걸이제. 그런 양반 보고 그러거든. 아, 세도 있고 지조 있고 문서 있고 지조 있고 내림 있는 양반들이야. 유자광이 보고 간웅이네, 난신이네, 소인배, 천하 몹쓸놈이네 하지만은 그거 다 가진 거 있는 양반들 이 얘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영웅이 다시 있을까 싶으대. 아, 그게 어쩐 세상이라고. 계집종의 자식이 죄상이 돼야 근께 낫제 낫어 낫고 말고 난 놈이다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양반의 관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 억눌린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자광은 영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자광과 관련된 이야기, 누른데 마을이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불의 검언굴 천민들한테는 영웅이지만 역사적으로 매천 황현, 아주 뛰어난 유학자이죠. 이 황현은 유자광을 어떻게 볼까요? 네, 역적으로 보는 거죠. 간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는 정반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자광과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요천입니다. 남원 요천이 이렇게 보면 별로 깊어 보이지 않지만 작품에서는 굉장히 넓고 깊게 나옵니다. 유자광이 노비인 자신의 어머니가 죽자 자신의 큰 형, 그러니까 양반이죠. 본처솥의 큰 형을 얻고 이 요천을 걸어서 건넜다고 합니다. 걸어서.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도록 양반에게 노비인 어머니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혼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혼불에는 끊임없이 명당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경복궁 뒤에 청와대 있잖아요. 명당이죠. 명당, 배산임수, 명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명당이 또 혼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합니다. 혼불에, 검언굴에는 천민들만 모여 삽니다. 노비, 백정, 그 중에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 그리고 무당의 남편, 굿할 때 장구 치고 징 치고 하는데 그 무당의 남편은 무부라고 합니다. 근데 평생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린아이한테도 반말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서 고개 한번 들어보고 살지 못했던 그런 한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 손주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명당에 묘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매안 양반 마을에 장례 초상이 나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사람 묘에다가 살짝 내 뼈를 갖다 묻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묘를 훔친다. 투장입니다. 투장. 여기 묘가 있으면 그 묘 옆을 헐고 뼈를 넣는 거죠. 유골을 넣는 건데 이게 투장입니다. 이 투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천민인 무당과 무당의 남편이 자신의 아들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신분의 분례를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장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나 죽으면 투장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저 우계 매안의 초상남이라고. 우계는 윗동네 매안의 초상이 나면 나를 투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장을 하게 됩니다. 투장을 하면서 섞어 뿌려. 인자는 죽었는데 어쩔 거예요. 산 사람이 더 무섭지. 죽은 혼백 안 무섭다. 이렇게 섞어 뿌려야 해요. 진작에 이런 세상이 우리 아버님 살아 생전에 왔어야 한디. 요렇게 한 살로 섞는 시상 이렇게. 그래서 신분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 커다란 욕망. 그래서 매안에 아주 뼈대 깊은 양반의 무덤에 자기 천민인 시아버지의 유골을 함께 넣으면서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섞어 불어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던 한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맞아 죽습니다. 멍석말이를 당해서 다 맞아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혼불은 승자의 관점이 아니라 패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기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백제왕 견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견훤의 이야기는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 강모가
전주고보, 지금으로 전주고등학교입니다. 명문고등학교인데요. 이 전주고보 학생으로 있는데 그때 역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식민지 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선 학생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견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견훤의 탄생은 지렁이로부터 비롯되잖아요. 왜 지렁이였을까요? 보통 신화 속에 영웅의 탄생은 용이나 아니면 알에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견훤은 지렁이로부터 그 근원이 시작됩니다. 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역사가 견훤이 승리한 백제의 관점이 아니라 신라의 관점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지렁이가 오늘 또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단 몇십 년 하찮게 꿈틀거리다 죽은 후백제라는 지렁이가 아직도 여전히 전라북도 전주부 완산정의 동네 이름으로 살아서 맹맥히 그 혼이 용트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불에 등장하는 역사를 보시면요. 혼불은 백제 해원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혼불의 최명희 작가는 마한, 이 전라도 지역이 마한 지역이었잖아요. 마한이 백제로 이어지고 이 백제가 통일신라로 이어지고 이 통일신라가 후백제로 이어지고 후백제가 조선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계의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전주잖아요. 풍패지관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학자인 송하섭 교수는 후백제가 조선 왕조를 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를 왕조를 낳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국의 역사에서 왕조를 낳은 도시는 전주가 유일하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성, 공주, 부여, 경주, 개성, 한양은 한 번의 왕도였을 뿐 왕도의 꿈이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였고 후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왕도의 기운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고려 말 왕도의 기운이 조선 왕조를 낳은 고울이다. 후백제가 없었다면 조선 왕조도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주를 왕도를 낳은 도시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하섭 교수의 후백제가 조선 왕조를 낳다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명희의 혼불을 보시면요. 혼불을 보시면 이건 혼불의 8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백제인지도 몰라. 백제를 무너뜨린 나당 연안군의 신라를 고려는 흡수해서 무너뜨렸고 조선은 또 고려를 무너뜨렸으니 백제를 못 잊어 세운 나라 후백제의 도읍지 전주에서 백제 사람, 백제의 자손 이성계는 몸을 일으켜 신라의 핏줄이 섞인 고려를 치고 조선을 세웠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은 백제가 다시 살아난 건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주를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09년 전주의 풍경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1920년대 말 전주 풍경이고요. 이건 30년대 전주 풍경이고 남부시장에 가면 풍남문이 있습니다. 풍남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역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전주역에 내려서 보는 모습하고는 좀 다를 텐데요. 1930년대 전주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주 역사인데요. 사실은 주인공 강모가 남원에서 전주 고보로 오기 위해서 유학을 옵니다. 그러면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하는 장면입니다. 기차역에서 내려서 전주역을 바라보면서 화려하기가 궁궐 같아서 늘 말로만 듣던 경기전인가? 하고 생각했고 막상 경기전을 보고는 후백제 서울이었다더만 전주가 여기가 궁궐이었나 보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모가 궁궐인 줄 알았다던 경기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혼불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혼불에 등장하는 이야기 또 역사 이야기는요. 최명희는 승자의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역사책이 승자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쓴 책이니까요. 하지만 최명희는 승자의 관점이 아닌 패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 한 번도 권력을 쥐어본 적이 없는 천민의 눈으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와 이야기가 바로 혼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앙 중심의 역사가 아닌, 왜 항상 서울 중심의 우리가 역사만 배워야 하느냐. 사실은 중앙 중심의 역사가 아닌 지역 중심의 역사,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의 역사가 아닌 전라도 중심의 역사, 전라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혼불에 매우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전라도 이야기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는 혼불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혼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전라도 이야기를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